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카를로스 푸엔테스라는 저자가 지은 아우라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후광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어떤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어떤 사람한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 같은 몽롱하게 흩어져 나오는 그런 아우라가 있다. 우리말로도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욕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직관적인 것들이 그런 거겠죠. 돈과 명예. 그런 것이 아마 가장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욕망에 가까운 것들인 것 같고요. 이런 돈과 명예, 권력, 이런 걸 이루고 난 성공적인 인생의 승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데 원하는 것들은 오히려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것인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젊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죽음이 다가오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이 젊음의 시기를 동경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 아우라는 바로 그 젊음에 관한 판타지를 다루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장르가 뭐냐라고 하면은 고딕 소설이라고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고딕 소설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표현하자면 공포물과 로맨스가 섞여 있는 장르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 아우라는 고딕 소설이고요. 왠지 어울리지 않는 장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공포와 로맨스. 그런데 이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은 두 개의 장르가 뒤섞이면서 굉장히 몽환적이고 오묘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오히려 공포감은 막 더 터질 듯이 극대화되고 로맨스에도 불이 붙어가지고 로맨스에서 약간 에로틱한 느낌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어떤 감각이 공포도 그렇고 로맨스도 그렇고 더 커지고 더 극대화되는 그런 분위기를 주는 소설이 고딕 소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 분위기가 이 소설 아우라의 분위기라고 딱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 아우라는 단편에 가깝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얼마 안 되는 짧은 얘기입니다. 한 5, 60페이지 정도? 채 100페이지가 한참 안 되는 분량인데 읽고 나면 여운이 굉장히 강력하게 남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런 분위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중세 흑마술이나 주술에 걸린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분위기 같기도 하고 환상이라든지 환청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하고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서부터가 가짜이고 환상인지 이런 것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책을 덮는 마지막 순간까지 숨이 안 쉬어진다고 그러죠. 막 긴장해서 읽으면 숨이 멎을 것 같이 숨을 참고 읽다가 마지막 장을 탁 덮고 나서야 한 번에 숨을 몰아쉬게 하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계 고전 문학 시리즈로 나오는 그 전집류들이 있잖아요. 수백 권에 이르는 그 중에 한 권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정말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우연히 도서관 갔다가 꺼내보고 읽기 시작한 책인데 처음에 몇 장을 읽을 때쯤에 벌써 뭔가 이 이야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그런 책이었고요. 그 분위기가 굉장히 뭔가 긴장을 늦출 수 없고 또 이야기가 서술되는 방식이 굉장히 특이해요. 어떤 전지적 시점처럼 보이는 작가인지 화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화자가 말을 하는 사람이 주인공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 방식입니다. 주인공이 막 움직이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을 관찰하는 어떤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막 서술을 하는 방식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야기 전체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니까 마치 주인공이 무슨 마법이나 주술에 걸려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이 앞부분을 한 몇 페이지 정도 읽어드릴 텐데 아마 들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구나
전지적 화자가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을 한다는 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잠시만 조금만 몇 문장만 우선 읽어드리면 이런 식입니다. 너는 재빨리 의자에 오르고 다시 책상으로 오르고 책장을 지지하며 채광창 쪽으로 오르고 유리창 하나를 열고 나서야 겨우 옆 정원을 볼 수 있네. 사철나무와 찔레나무가 뒤엉킨 그 정원에는 대 6마리, 아니 7마리인가 하는. 사실 그 수를 세는 것은 불가능해. 너는 단 1초도 버티고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이야. 고양이들이 줄줄이 엮여 화염에 몸부림치며 털이 타들어가는 냄새와 혼탁한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어. 네, 이런 식입니다. 여기서 너라고 부르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 화자는 그냥 어떤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는 그런 화자이고요. 소설의 서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주 짧은 대화문들이 중간에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서술이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굉장히 긴장감이 가득한 이 이야기는 결국 젊음이라는 키워드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안에 굉장히 많은 비유와 상징적인 장면들,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그런 분위기가 뒤섞여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막 쏟아내고 있지만 결국에는 젊음에 대한 갈망과 동경, 이런 것들이 아주 큰 키워드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주 반전이 있는 이야기라서, 짧지만 반전이 있는 이야기라 자세한 줄거리는 제가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내용을 얘기를 드리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냥 네이버에서 발췌한 부분인데 그냥 읽어드리고요. 제가 조금 이따 읽어드리는 부분이 아마 이런 정도의 앞부분에 해당할 것 같고요. 젊고 재능 있는 역사학도 펠리페. 하지만 그의 현실은 월급 900페소를 받는 사립학교의 보조교사다. 어느 날 카페에서 신문을 읽던 그는 눈에 띄는 일자리를 발견한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 일자리를 구하러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낡고 어두운 저택으로 찾아간다. 그 집의 주인 콘수엘로 부인은 펠리페에게 죽은 남편 요렌테 장군의 비망록을 정리하는 일을 제안한다. 불길한 기운을 감지한 펠리페는 대답을 망설이지만 콘수엘로 부인이 소개한 그녀의 조카 아우라를 만나자마자 아우라의 아름다운 두 눈동자에 이끌리듯 빨려들어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한다. 네, 요게 그 앞쪽의 줄거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방금 줄거리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아우라는 이 주인공이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그 집의 조카입니다. 네. 이 주인공인 몬테로 펠리페라는 선생님, 보조교사 일을 하고 있는 한 900페소 정도의 월급을, 많지 않은 월급이겠죠 아마도, 받으면서 교사 일을 하고 있는 몬테로 펠리페가 아우라를 처음 만나는 장면인데 굉장히 또 강렬하게 나오는 그 구절이 있어서 여기도 한번 읽어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 집에 찾아가게 된 이유가 월급 900페소를 받고 보조교사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역사학자를 고용하고 싶습니다. 월급은 4,000페소 드리겠습니다. 이런 광고를 보고 이제 어떤 집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 집에 가서 그 어떤 장군의 비망록, 전기 같은 거를 써달라, 이제 이런 의뢰를 받는 거고요. 그 집에서 그 집의 조카 아우라를 만나게 되는데 이 젊고 아름다운 아우라에게 펠리페는 첫눈에 빠져들어갑니다. 로맨틱하다 하기보다는 훨씬 더 에로틱한 느낌이 강하다라는 생각이 전 들었고요. 아마도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주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반전이 있는 이야기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아우라가 가지는 상징성을 생각한다면 결국 그거는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동경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다 읽고 나면 사라져버린 젊음을 다시 찾아오고 싶고 그리워하는 것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인공이 그 아우라를 처음 만나는 장면을 묘사한 부분인데 이렇습니다. 드디어 그녀의 두 눈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너는 거품을 일으키는 초록빛 바다를 발견해. 그 눈망울들을 바라보며 넌 꿈이 아니라고 자신을 다독여. 여태까지 보아온, 그리고 앞으로도 볼 수 있는 그저 아름다운 초록빛 눈일 뿐이라고 말이야. 너는 아우라와 아무 말 없이 식사하며 유난히 붉은 와인을 마시지. 최면에라도 걸린 듯이 주체할 수 없는 불순한 시선을 그녀에게 들키지 않도록 힐끔거리면서 말이야. 네, 이런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감각적이고 강렬한 이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소설입니다. 멕시코 소설이고요. 정말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그냥 이렇게 맞닥뜨릴 수 있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훨씬 더 강렬한 인상이 남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줄거리를 짧게 말씀드렸는데 이왕이면은 그걸 무시하고 읽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금방 읽을 수 있는 분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짧지만 강렬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어떤 분위기의 소설인지 제가 잠시 뒤에 앞쪽에 짧게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라, 카를로스 푸엔테스. 너는 광고를 읽어. 이런 광고는 날마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너는 곱씹어 읽어보지. 바로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광고야. 이런, 정신이 나가 담뱃재를 찻잔 속에 터내. 아무리 더러운 싸구려 카페라 하더라도 말이야. 또 이 광고를 읽을 거야. 젊은 사학자 구함. 반듯하고 꼼꼼한 사람일 것. 프랑스어로 일상 표현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 비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프랑스에 체류한 경험이 있는 젊은 사람 우대. 월급 3,000페소. 햇볕이 잘 들어 서재로 쓰기 적합한 방과 식사 제공. 네 이름만 빠졌네. 그 광고에 보다 진하고 검게 찍힌 펠리페 몬테로라는 글자만 빠졌어. 소르본 대학 장학생이었던 펠리페 몬테로 구함. 캐캐 묵은 종이들을 파헤치는 데 익숙하고 시시콜콜한 자료들을 능숙하게 다루는 역사학자. 월급 900페소 받는 사립학교 보조교사. 다음 구절을 읽다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가볍게 웃어넘기지. 돈 셀레네스 거리 815번지. 직접 방문 요망. 전화 사절. 너는 가방을 챙기고 팁을 놓고 나가. 너와 조건이 비슷한 다른 젊은 사학자가 이 광고를 먼저 읽고 선수를 쳐서 이미 자리를 빼앗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구나. 길모퉁이를 돌아가며 이런 상념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하지. 버스를 기다리며 담배에 불을 붙인 후 조용히 이 역사적인 날을 곱씹어봐. 여기 조는 학생들에게서라도 존경을 받으려면 말이야. 버스가 오는데도 너는 검은 구두코만 바라보지. 올라탈 준비를 해야 하는데 말이야.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동전들을 만지작거리다가 30센타보를 꺼내 지금껏 제대로 정차한 적 없는 버스 쇠 손잡이를 향해 발을 쭉 뻗어 헤집고 들어가 돈을 내고선 내 몸을 바짝 조여오는 승객들 사이에서 겨우 몸을 가누고는 오른손으로는 손잡이를 잡고 겨드랑이에는 손가방을 끼고 왼손은 지폐를 보관하는 뒷주머니에 무의식 중에 넣어. 여느 때나 별다를 것 없는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 날 넌 카페 테이블에서 아침을 주문하고 신문을 펼치고서야 다시 기억을 떠올려. 광고란을 보니 다시 한번 젊은 역사가 구함이라는 글자들이 눈에 띄는구나.
어제는 아무도 신청한 사람이 없었어. 너는 그 광고를 쭉 읽어 내려가다가 4,000 페소라는 마지막 구절에서 멈추고 말아. 누군가가 돈 셀레스 거리에서 산다고 상상하니 놀랍기 그지없구나. 항상 너는 구시가지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스페인 식민지 시대 궁전들이 위용 있게 들어섰던 터가 수선소나 시계방 따위 혹은 구두나 음료수 등을 파는 상점가로 변해버린 이곳에서 너는 815번지를 찾기 위해 천천히 걸어가지. 고쳤거나 더딥힌 혼란스러운 번호판들. 13번지는 200번지 옆에 있고 47번지라고 적힌 오래된 푸른색 타일 위에는 분필로 지금은 924번지라고 새로 적혀 있네. 건물 3층으로 시선을 올려보니 거기에는 아무것도 박힌 것이 없네. 더 이상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고 수은등도 비추지 않으니 외부 장식이 이 건물들의 또 다른 얼굴로 돋보이기는 역부족이야. 건물은 현무암으로 지었어. 돌들은 멕시코 바로크 양식으로 장식되었고 처마 난간에 놓인 불구가 되어버린 성인 조각상 어깨 위에 비둘기들이 앉아있어. 격자창 앞 베란다에는 함석 홈통들과 사암 배수구, 녹색 커튼이 길게 드리워 어둡게 보이는 커다란 창문들. 누군가 바로 그 창가에 있다가 네가 쳐다보자 뒤로 몸을 숨기는군. 포도넝쿨이 어지럽게 뒤엉킨 건물 외벽으로 시선을 낮추자 전에 69번지였다가 815번지로 바뀐 빛 바랜 문패가 드디어 보이는구나. 너는 달아서 반들반들한 개 머리 형상 문고리를 괜스레 만지작거려. 이젠 개라기보다는 자연사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어미 뱃속에 있을 때의 강아지 몰골이 된 것 같아. 너는 그 개가 네게 미소 짓는다고 상상하며 문고리에 차가운 감촉에서 손을 떼지. 손끝으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문이 열리네. 안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어깨 너머로 사납게 매연을 뿜어대며 경적을 으르렁거리던 트럭과 승용차들이 정차한 긴 행렬을 슬쩍 보고는 눈살을 찌푸리고 말아. 시시해진 외부 세계에 대해 어떤 특별한 이미지라도 새겨둘까 했지만 허사가 되고 말았어. 너는 현관문을 닫고 천장이 있는 복도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 이끼나 눅눅한 화초 혹은 썩은 뿌리의 냄새같이 졸음을 불러 일으키는 향이 진동하는 것으로 보아 안뜰로 들어선 것이 틀림없어. 무언가 길을 밝혀줄 만한 불빛을 찾아 서성이지만 보이질 않네. 외투 주머니에서 성냥갑을 찾고 있는데 멀리서 날카롭고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너에게 길을 알려주는 거야.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정면으로 13걸음 가시면 오른쪽에 계단이 보일 거예요. 그 계단을 따라 22칸을 올라오세요. 세어보세요. 13, 오른쪽으로 22. 처음에는 돌이 깔린 길이었다가 나중에는 습하고 통풍이 안 되어 눅눅하고 삐걱거리는 나뭇바닥을 걸으며 숫자를 세는 동안 썩은 화초의 축축한 냄새가 네 주변에 가득해. 여전히 성냥갑을 손에 쥐고 겨드랑이에 서류 가방을 낀 채 낮은 소리로 22를 세었으니까 이젠 멈춰야겠네. 오래되고 눅눅한 늙은 소나무 냄새가 나는 문이 만져져. 손잡이를 찾지만 허사여서 그냥 문을 밀어보니
이내 카펫 감촉이 발밑에 느껴지네. 너는 제대로 펴지지 않는 얇은 카펫에 걸려 넘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뿌옇게 새어나오는 회색 빗줄기가 주변을 희미하게 비춘다는 사실을 감지해. 부인? 아까 들은 여자 목소리가 생각나 조심스레 말을 꺼내보지. 부인? 왼쪽이에요. 첫 번째 문입니다. 이제 들어오세요. 너는 그 문을 밀어 이제 문이 저절로 닫히기를 기대하지도 않아. 이미 이 집의 문들은 밀어야 움직인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이야. 흩어진 불빛들이 흡사 비단 그물을 곱게 수놓은 것처럼 네 속눈썹 속에서 실타래를 만드네. 보이는 것은 수십 갈래로 깜빡이는 불빛에 균등하지 않게 반사된 벽면뿐이야. 촛불들이 벽이나 기둥 사이에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겨우 알아차려. 하트 모양 은 장식과 유리 항아리, 크리스탈 조각품들에서 반사된 또 다른 불빛이 간헐적으로 너울거리는 저 안쪽에서 침대와 너를 부르는 듯 띄엄띄엄 움직이는 손놀림을 발견해.